자, 대한민국 대표 토크쇼, 네, 고혜성쇼. 네, 오늘 정약용처럼 꿈꿔라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 최고의 천재, 네, 뭐,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. 이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, 야, 정말 조선에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셨어? 아,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. 예,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.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제가 그 남양주에서 제가 공익근무를 했었거든요. 예, 거기에 그 정약용 선생님 그 유적지라고 그러나? 예, 그게 하여튼 있어요. 예. 거기가 제 그 공익근무 시절에 제 그 관할 구역이었습니다. 이제 22살 때. 예. 그래가지고도 제가 좀 관심이 또 있었고, 네, 그리고 제가 목민심서라는 책을 보면서 정말 제가 크게 감명을 받고 존경을 하게 됐죠. 예, 그 이후에 이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책도 제가 보고 야 정말 훌륭하시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 이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예, 호가 다산입니다. 다산. 다산하니까 그 예전에 개그우먼 중에 그 출산드라라고 다산의 상징 뭐 출산드라해서 그런 다산이 아니고 예, 그 정약용 선생님이 그 유배 생활을 하실 때 그 뒷산 이름이 다산이었대요. 그래서 이제 호를 다산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야 제가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꿈이 어마어마하게 크셨던 분이에요. 상상 초월로 야 20살 때 어떤 꿈이 계셨냐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밝혀 정리하겠다. 여러분들 20살 때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시나요? 예?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밝히겠다. 와, 일단은 이게 레벨이 이게 달라요. 상상 초월이죠. 예. 근데 실제로 본인이 말한 대로 거의 다 정말 저는 이루셨다고 봐요. 그 유배 생활 18년을 하시면서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집필을 하셨습니다. 정말 거기서 뭐 의학 책도 내셨고 뭐 하여튼 과학 분야라든지 이런 철학 이런 사상적인 하여튼 뭐 그냥 집대성을 그 유배 생활 때 하셨는데 야 진짜 어떻게 이 확실히 제가 이게 참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 때도 많이 하는 게 정말 꿈이 중요하다. 목표가 중요하다. 내가 어떠한 목표를 딱 어린 시절에 딱 품으면 그 목표대로 사람이 가거든요.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사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해요. 근데 그 안타까운 게 18년이나 유배 생활하셨어요. 아니 어떻게 1년 8개월도 아니고 18년 동안 야, 그 죄목이 그 천주교를 믿었다라는 걸로. 근데 실제로는 그 형제들이 이제 여러 명이 계셨는데 그 형제들은 실제로 천주교를 믿으셨더라고요. 보니까. 근데 뭐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큰 형이랑 그 뭐 이렇게 작은 형이랑 이렇게 서로 그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야경이한테는 예? 천주교를 이렇게 믿게끔 안 한 게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글귀가 발견이 됐거든요. 예. 근데도 모함으로 천주교를 믿었다라는 그 모함으로 18년을 이렇게 억울하게 예? 귀양살이를 하신 거예요. 하여튼 너무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 공부를 그렇게 이제 유배 생활에 하시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 유배 생활 하시기 전에도 정말 정조대왕이 가장 아꼈던 신하입니다. 정조대왕도 책을 정말 많이 보셨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본인도 많이 이제 아시고 본인이 이제 똑똑하셔서 그걸 딱 이제 볼 줄 아셨나 봐요. 아, 이 친구가 정약용 이 친구가 과거 급제도 얼마 안 되는데 정말 똑똑하네. 이 친구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해서 거의 뭐 친동생처럼 그렇게 가까이 함께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예,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그 유배생활 가시기 전에 그 30대 초반에 그때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분은 그 실생활에서 우리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학문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정조대왕께서 그 수원 화성을 그 이 정약용 선생님한테 맡기고 이걸 설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진두지휘해서 수원 화성을 완성을 시킵니다. 그때 정약용 선생님 나이가 31살이에요. 31살 때 여러분들 수원 가보시면 수원 화성 어마어마하게 크고 엄청나게 멋있습니다. 그 큰
예, 성을 설계부터 하셔가지고 그또 성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? 그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중기를 또 직접 설계해서 만드셨어요. 그러니까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아파트 건설할 때 엄청 그 높은 그 크레인 있죠. 크레인 같은 거라든지 하여튼 엄청난 그 과학 기계를 그 조선 시대에 만드신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약용 선생님이에요. 그러니까 서양에 레오 다빈치가 있으면 우리 동양에는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다.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전에 또 제가 조사해 보니까 28살에도 한강대교 같은 다리를 만드셨어요. 28살에 그 배를 수십 척을 배를 쫙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배 위에다가 그 판자 두꺼운 나무 판자를 쫙 깔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한강대교 같은 그 수백 명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다리도 만드셨다라는 정말 엄청난 그런 뭐 실학 그런 사상가로뿐만 아니라 이 과학자로서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정조대왕님께서 워낙 정직하고 사람이 좀 성실하고 하니까 암행어사를 또 이렇게 직위를 주셔가지고 이런 좀 이런 지방의 고을의 이런 수령이라든지 그런 하여튼 관리들 그 비리를 딱 적발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암행어사를 또 한참을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. 근데 그 암행어사 하실 때 아주 그 백성들의 그런 그런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땅이라든지 그거를 하여튼 몰래 막 빼돌리고 그런 아주 그냥 뇌물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여튼 보고를 해서 이제 처벌을 받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그 많이 하던 서영보라고 그 중에 하면 서영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정약용 선생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18년을 살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암행어사로 그렇게 탐관오리들을 적발을 하고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했다라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그 경기도 관찰사라고 그 서영보가 이 서영보 이 진짜 이 나쁜 이 인간 때문에 18년을 사셨어요. 죽을 때까지 하여튼 괴롭혔답니다. 다른 그 신하들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좀 귀양살이에서 좀 풀어줘라 해제 좀 시켜줘라 너무 많이 살았다 했는데도 그 서영보라는 사람이 힘이 되게 셌나 봐. 이 양반이면 우의정도 하고 뭐 하여튼 영의정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야 그러니까는 참 이런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런 재능을 참 이게 썩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. 어쨌든 다시 이제 정조대왕하고의 그 재밌는 또 일화를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정조대왕이 되게 좀 이렇게 남자답고 아주 그냥 호탕하고 그냥 그 상남자 스타일인데 그 술 담배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즐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? 담배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시고 특히 술도 거의 뭐 그냥 끊임없이 그냥 막 말술로 드셨다고 하는데 정약용 선생님은 술을 한 잔도 못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정약용 선생님한테 그 필통에다가 큰 필통에다가 소주를 딱 들이붓고 원샷 하라고 해가지고 야 그 나중에 그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이 내용이 나와요. 그러니까 너네들은 술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. 술은 입술만 이렇게 적실 정도로만 해야 되는 거, 절대 이게 막 쥐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. 나는 태어나서 딱 한 번 정조대왕이 필통에 술을 줘가서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 편지 내용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.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. 오늘 나는 죽었구나. 정확하게 이 문장이 있어요. 그 편지에. 정조대왕이 필통에 소주를 원샷하라고 그래서 난 오늘 죽었구나. 라는 생각을 나도 했단다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편지 내용이 있어요. 야 진짜 아니 정조대왕도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난이 좀 심했던 분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정말 이렇게 바른 분한테 그렇게 그냥 술을 원샷을 시켜요. 어쨌든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배 생활을 그 서영보라는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그 천주교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모함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시게 됐는데
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책을 보시고 연구하고 집필을 하시면서도 야, 그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아들 둘한테 그냥 거의 뭐 같이 차라리 사는 게 나을 정도로 끊임없이 애들한테 그냥 자꾸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거의 90%가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90%가 책 좀 봐라. 90%가 그 편지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.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. 90%가 책 좀 봐라. 글 공부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찌하겠느냐. 우리가 비록 패족이 됐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뭐 출세도 못하고 시험도 못 보지만 그래도 글 공부를 해야 된다. 글 공부를 하지 않고 예의가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. 제발 책 좀 봐라 얘들아. 야, 진짜 제가 보면서 야, 참 이 정약용 아들들이 참 피곤했겠다. 아니 아버지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 천재라 아시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. 그 못 따라가는 심정을 또 이 정약용 선생님은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유배가 가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편지로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냐.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큰 아들이 왔어요. 그 정약용 선생님 계시는 대로 큰 아들이 한번 왔는데 한번 테스트를 했나 봐요. 어느 정도 이제 얘가 글 공부를 했는지. 그 테스트를 했더니 형편없는 거야. 근데 그 형편없다라는 내용을 그 둘째 아들에게 편지로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내가 네 형을 글 공부를 테스트했는데 아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. 이게 무슨 까닭이냐. 내 형의 글솜씨가 너무 한심스럽구나. 네 형도 이 지경인데 너는 오죽하겠느냐.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. 그 편지에. 아니 진짜 야 도대체 그 아들 이게 보면은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면 그 아들들은 좀 이렇게 따라가기가 벅차요. 힘듭니다. 아, 좀 또 되게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지 내용 중에 어느 날 이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이제 닭을 키운다고 얘기를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한테. 근데 이제 정약용 이 아버지께서 그 편지를 보고 이제 답장을 합니다. 닭을 키울 때는 색깔과 종류를 잘 구별해서 키우고 사료를 줄 때도 특별히 하여야 하며 닭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지어야 되느니라. 아니 그냥 닭 키운다라는 한마디 한 건데 편지로 거의 뭐 학문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닭을 하여튼 뭐 키우는 방법과 색깔과 종류와 시까지 지라고 하니까 야 아들들이 혀를 내둘렀을 것 같아요. 아니 그냥 닭 키운다 그러면 아 그래 그 닭 나중에 그 잘 커가지고 그 닭도리탕이나 맛있게 해 먹어라.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. 근데 그냥 아이고 난 너 이걸 보면서 저 너무 웃겼어요. 그 편지 보면서 야 어떻게 닭이 노는 모습을 보고 시까지라고 하실 정도면 진짜 절레절레. 어쨌든 이렇게 본인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또 책들이 많이 나왔죠.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목민심서. 목민심서라는 이 책 이름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솔직히 보신 분들은 거의 드무실 거예요. 이 책은 어느 분들이 읽어야 되냐면 공무원분들, 정치하시는 분들은 100% 정말 이게 딱 맞는 책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목민관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지방 고을을 이제 다스리는 수령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책이에요. 그분들이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 책의 이제 방법 중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. 이 수령들이 딱 부임을 해서 그 이제 마을에 가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도둑 잡는 걸 잘해야 된다. 도둑을 잘 잡아야 된다. 도둑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조선시대 때도.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재밌습니다. 귀신을 잘 잡아야 된다. 진짜 이거 내용이 있습니다. 목민인데 귀신을 잘 잡아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가 호랑이를 잘 잡아라. 호랑이 다 잡아들여야 된다.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많았나 봐요.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. 이 정약용 선생님의 그런 에피소드 중에서
가장 정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한때 그 지방에 이제 수령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. 예, 지방에서 이제 마을을 다스리는 그 이제 수령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집에서 편지가 옵니다. 예, 집에서 편지가 오는데 밤에 집에서 온 편지를 읽기 위해서 딱 촛불을 딱 꺼요. 촛불을 밤에 끄고 본인이 집에서 가지고 온 양초를 불을 켜고 집에서 온 편지를 봅니다. 그리고 반대로 그 이제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공문서 그거를 또 편지를 볼 때는 집에서 갖고 온 그 초를 끄고 이 관에서 내려온 그 초에 불을 켜고 딱 공문서를 이렇게 보는. 야, 저는 이거에 제가 감동을 가장 크게 받았어요. 야, 청렴의 정말 이게 극치구나. 검소의 극치고, 야,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? 어떻게 잠깐 편지 볼 때 그 얼마나 탄다고 그거를 공과 사를 구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. 야, 정말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우리가 목민심서를 보고 하여튼 이런 정약용 선생님 이런 검소한 이런 예화를 봤을 때 솔직히 이렇게 똑같이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이분이 정말 큰 그런 뭔가 이상적인 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대로는 어떤 공무원도 하여튼 뭐 리더도 하기는 힘들지언정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된다. 이 정도로 검소하게 우리가 특히 공무원분들이 나라 물건, 내 개인 물건 이 공과 사를 구별을 해서 이렇게 정사를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 나라를 또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제가 또 좋은 문장이 하나 제가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책에서 이 편지에 그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있는 문장인데 너무 좋더라고요. 대장부 가슴 속에는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을 지녀야 되고 천지가 눈 안에 있어야 되고 우주도 손바닥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. 와, 이 뭔가 하여튼 이 스케일이 달라. 스케일이 블록버스터야. 그죠? 아니 어떻게 대장부 가슴속은 가을 매가 야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매가 하늘로 치솟는 그런 기상이 있어야 된다. 대장부라면 그리고 천지가 내 눈 안에 있어야 되고 우주가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야 근데 이건 이제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이 세상을 사는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리고 또 저는 이 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. 순임금 다들 이제 아시죠? 순임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국의 최고의 성인 임금이 순임금이라고 합니다. 그 순임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 아들들에게 순임금이 되고 싶으면 그처럼 하면 된다. 심플하죠?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통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대단한 존경받는 그런 임금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 하는데 너희들이 순임금이 되고 싶으면 그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. 어려운 게 아니다. 그렇게 순임금처럼 행동하고 순임금처럼 말을 하고 순임금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 태도로 임하면 백성을 사랑하면 순임금이 될 수 있다. 참 심플한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롤모델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처럼 내가 똑같이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저도 솔직히 제 롤모델 중에 한 분이 20년 전에 하여튼 자니 카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를 제가 진행하는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야 자니 카슨 와 저분처럼 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똑같이 그분처럼 하려고 지금 이 고해성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예, 옷도 비슷하게 그분처럼 입고 하여튼 이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분이 되게 재밌거든요. 그 자니 카슨이라는 분이 엄청 유머도 많고 아시는 것도 많고 재치, 순발력 최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1위에 뽑혔던 게 그 자니 카슨 그 토크쇼 MC였어요. 그래서 저도
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20년 전 꿈이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누군가를 딱 롤 모델을 선정해서 그분처럼 비슷하게 내가 따라가면 꼭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반의 반이라도 가도 예, 뭔가 지금보다는 내 삶이 발전이 있다라는 거죠. 정말 유배 생활에서 정말 패족이 되셨고 무려 18년 동안 예,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런 어려움을 책으로 독서로 또 지필로 승화를 시켰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큰 뭔가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만큼 힘들진 않았겠죠. 예? 패족이 됐고 18년을 사셨라고 우리랑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들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조선 최고의 천재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비치 정약용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이분의 마인드에 반의 반이라도 배워서 우리도 모두 큰 그런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